예, 동지도 뭐 제목에서 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 개량주의냐 혁명주의냐 문서상으로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양해동 열사 시민사회장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시죠? 여기 계신 동지들도 또 일부 참석하셨고 그랬는데 오늘의 장면을 보면서 이 개혁주의, 개량주의 노선이 실제로 노동자 운동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그걸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다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개량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정치 영역에서만 뭐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도 그런 개량주의 노선이 득세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나 건설노조 그런 관료적인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개량주의의 해악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기 투쟁하지 않으면 조금의 양보도 자본가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투쟁을 하기보다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뭐 내년 총선을 예비하며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사실은 이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자기 전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는 일단 뭐 토론하면서도 현실의 문제와 좀 연결해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양동미 동지를 모시고 발제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양동민입니다. 제가 발제를 맡게 됐는데 사실 제가 뭐 경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맡게 됐는데 잘할 수 있을지 좀 자신은 좀 없는데요. 그래서 발제는 뭐 그렇게 길지 않게 진행을 하고 이제 함께 내용들을 좀 풍부하게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들을 두고 토론하면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요 문서는 최영익 동지가 이제 교환을 작성해 주신 거고요. 이제 노동조합 운동가의 어떤 관점에서 개량주의냐 혁명주의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고찰해 볼 수 있도록 적힌 책입니다. 그래서 그의 뭐 번호가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개량주의 전략에 대해서 이러저런 쟁점을 두고서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2번은 이제 쇠퇴하는 자본주의 시기에 개량주의 전략이 더 설 자리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특히 구체적인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 지난 시기에 그 세미나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시대에 개량주의 설 자리가 더 이상 더욱더 없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짚어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개량 투쟁과 혁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개량주의 전략과 혁명주의 사이에 어떤 노선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개량주의자들이 꿈꾸는 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즉 자본주의를 고쳤으면은 충분히 이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혁명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자기 철학의 기초로 삼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컨대 어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그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진지를 구축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개량주의자들은 그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뭔가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 어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진지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이 글에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끊임없는 경쟁, 시장을 둘러싼 경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가격을 낮추려는 압력을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이제 각각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노동자 계급을 향한 더욱더 이제 낮은 임금과 노동 조건을 향한 어떤 결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 본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한 어떤 진지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본주의 체제가 그 지속되고 있는 한은 그래서 예컨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자본이 뭐 자본 철수라든지 자본 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더 높은 이윤을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자본의 공격 전략들이 있죠. 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버린다든지 더 싼 노동력을 찾아서 뭐 다른 국내에서도 이러저러한 어떤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든지 모든 어떤 그 공격들이 그 본질적인 원리는 이제 더 싼 노동력 산업 예비군의 존재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조합의 지위를 끊임없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이제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본주의 하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오로지 자기 사업장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 이것만을 가지고 투쟁했을 때 과연 이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작동 원리 앞에서 자기의 어떤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이제 혁명주의자들은 거기에 단호하게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개량주의자와 혁명주의자의 관점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계와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 기계와 기술이 발전되는 것 자체를 사실 많은 노동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기계나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따라서 자본가들은 이제 고용을 더 줄이고 기존에 있던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자동화된 기계나 기술들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기계나 기술의 발전은 어떤 동일한 양의 상품, 동일한 양의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데 투여되는 노동의 양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이제 반드시 이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자들을 실업자의 상태로 내모는 것으로 귀결될 어떤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8시간을 일해가지고 하나의 생산물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4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노동자가 4시간을 일하고 동일한 만큼의 생산물을 만들고 동일한 임금을 받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결코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죠. 기술 발전이 우리 자본가들의 이윤이 더 증대되는 방식으로 활용되도록 만들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모든 결정 권한이 다 자본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이 모든 그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기계와 기술의 발전은 그 노동자에게 해고의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량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뒤엎을 관점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기계나 기술의 발전이 위협으로밖에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순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혁명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기계와 기술의 발전은 더 이제 생산적인 미래, 그래서 더욱더 이제 고통스러운 피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들이 더욱더 열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그것을 진정으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자본가로부터 그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 권한을 빼앗아 와야 한다라는 과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량주의 전략이 이런 기계와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노동자를 해고하지 마라, 노동자들에게 이전과 같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싸우지만 그것이 궁극에 가서는 사실 기계와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가 없고 자본가 계급에게 해고와 노동 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존재하는 이상 이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에 이제 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요. 경제 민주화 요구는 이런 겁니다. 이제 재벌 그룹들의 소유를 분산해라. 그리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라. 그리고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해라. 이런 주로 이제 한국에서 재벌들에게 워낙 부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재벌 체제를 이제 개혁하자, 이런 요구가 이른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등장해온 맥락이 있죠. 근데 이것은 그 사실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체제를 바꾸는 방식이 아닙니다. 뭐 여기에 한 사람의 지배자를 20명의 지배자로 바꾸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은 이제 자본가 계급 입장에서 보면은 뭐 민주화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어떤 경제가 민주화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다만 지배자들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났을 뿐이고 분산되었을 뿐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재벌 그룹을 뭐 소유를 분산시켜서 한 명의 자본가를 20명의 자본가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노동자 계급의 어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경제를 민주화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자본가 계급에게 모든 그 생산에 대한 통제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자본가 계급의 독재 체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 경영인 제도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가 훨씬 더 이제 뭔가 부패하고 노후화되는 양상으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어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 노동을 하지 않고서 그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부를 강탈해 간다라고 한 사실을 훨씬 더 사실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체제입니다.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예컨대 뭐 경영인이 곧 소유자이기도 하면 뭐 최소한 이제 내가 경영을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얻어가는 대가이다라는 어떤 외피라도 쓸 수 있었지만 이른바 그 주식 투자자들과 전문 경영인이 나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여기 표현처럼 단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많은 이제 소유자들이 그냥 맨날 놀고 먹고 바캉스를 보내고 하는데도 수많은 돈을 이제 그냥 빼가는 거죠. 이윤으로서. 그런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결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경제 민주화일 수도 없고 노동자 계급의 어떤 요구일 수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영의 목표가 결국 중요한 것인데 그 경영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노동자를 잘 착취해서 더욱더 이제 많은 이윤들을 기업으로 뽑아낼 것인가에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자본주의가 훨씬 더 고도로 진전된 형태라고 봐야 하지 이것은 전혀 노동자 계급의 요구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계량주의자들은 이런 어떤 재벌 체제를 해체하자. 그래서 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요구가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미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완전히 실현돼 있죠. 하지만 미국의 불평등이 한국보다 뭐 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심했으면 심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과 비정규직 제도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 있는데요. 실업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동안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업과 비정규직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기 뭐 불가피한 과잉 생산을 낳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체제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자본주의는 시장의 무정부적 경쟁 때문에 끊임없는 과잉 생산을 합니다. 그 말은 반대편으로 과소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생산과 소비 사이에 모순을 낳고 그게 이제 공황을 낳습니다. 그리고 공황은 곧 실업으로 연결되죠. 근데 이런 어떤 과잉 생산 그리고 공황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고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무정부적 생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업 또한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실업을 시킬지 말지 해고를 시킬지 말지는 다 자본가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를 통해서 전투적으로 투쟁하지 않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실업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인데 이제 계량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실업 문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자본주의 체제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뭔가 이제 정책을 잘못 펴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봅니다. 물론 정책을 잘못 펴서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어떤 동학에는 자본주의 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지 않는 것이고요. 그 말은 이제 정책을 적당하게 이제 잘 수정하면 이런 실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밀고 가다 보면은 이제 맞닥뜨리는 어떤 벽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IMF 같은 한국에서는 어떤 극심한 경제 위기에 체제가 이제 부탁드리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요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정책의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실업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뭔가 이제 자본가들에게 어떤 심대한 이윤에 타격을 미치지 않고서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뭔가 위협하지 않고서는 사실상의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저 정책을 조금 고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제 IMF 같은 이런 공황,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지는 이런 국면 앞에 놓이게 되면 이제 그런 개량주의자들의 어떤 전략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개량주의자들은 뭐 아주 진지하고 비타협적이고 뭔가 성실한 개량주의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개량주의자들은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앞에서 이제 뭔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자본가들이 얘기하는 해고의 어떤 정당성, 해고의 불가피성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서도 IMF 때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도입하는 합의를 민주노총이 해버렸던 그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번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이제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를 내걸지만 사실 많은 개량주의자들은 비정규직 제도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제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것이 그나마 노동운동이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는데요. 비정규직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에는 어찌 보면 이제 혁명가들도 동의합니다. 혁명주의자들도 자본주의가 존재하면서 비정규직이 철폐된 사회가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정말 철폐되고 노동자들에게 모든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불안정 고용이 없고 정규직과 같은 그런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자본의 이윤에 심대한 어떤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데 자본가 계급은 당연히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엄청난 저항을 할 테고 끊임없는 어떤 더욱더 격화되는 계급 간의 충돌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평화적인 어떤 안정된 모두가 정규직으로 행복하게 사는 자본주의 체제란 불가능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개량주의자들과 혁명주의자들은 현실 인식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방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량주의자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정규직 제도가 궁극적으로 없어질 수 없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는 것이고요. 혁명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정규직 제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면 그 자본주의를 갈아엎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하는 데는 혁명적 전망으로 비정규직 철폐라고 하는 구호는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네, 그런 점이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경영 참여론과 우리 사주제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경영 참여는 이제 노동자들이 경영에 일정 부분 참여해서 뭔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어떤 경영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요. 어떻게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해서 더 이윤을 기업이 많이 내고 그래서 뭐 어떻게 어디에다가 뭘 투자하고 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가 경영진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어떤 경영학의 목표죠. 근데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더 착취할 수 있을지를 노동자 스스로 고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영 참여를 통해서 이제 개량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전망은 이런 겁니다. 경영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생산성의 강화, 생산성의 증대를 이뤄내면 그걸 통해서 이제 파이가 더 커지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이제 노동자들도 분배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본가 계급이 경영 참여론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계급에게 던지는 달콤한 말도 이런 겁니다. 경영 참여를 통해서 파이를 크게 만들면 너희들에게도 더 많은 파이를 건네줄게. 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하나의 기업으로, 한 기업 속에서 하나의 배를 타고 동등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파트너로서 이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경영 참여론에 깔린 이제 철학이죠. 그런데 일단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한 기업 내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하나 되는 길은 어디까지나 이제 설령 이것이 정말 잘 작동하고 그 자본가 계급의 약속대로 부스러기를 그 노동자들에게 던져주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기업의 노동자에게 한정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영 참여론을 실행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조직된 그 경영 참여론을 제한할 만큼 이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밖에 그 기업 바깥에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과 90%의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경영 참여는 아무것도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만을 이제 대안을 얘기하는 건 사실 그런 문제들에서 그냥 눈 감겠다라는 얘기에 다름 아닌 것이죠. 그 점을 일단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영위원회 참가를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뭔가 떡고물을 던져지느냐?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기보다는 노동자들 스스로 이제 노동규율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것에 뭔가 이제 자본가 계급이 어떤 그 빌미를 어떤 그 알리바이를 가지게 되는 이런 기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이제 노동자 계급이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고 더 많은 개량을 쟁취하는 건 투쟁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자본가 계급을 위협할 때만 가능한 것인데 경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그런 힘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경영위원회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런 경영위원회와 비슷한 또 다른 이제 계량주의 노선이 이제 구체화된 제도로 우리사주제가 있는데요. 이제 노동자들에게 그 기업의 이제 주식을 일정 부분을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복지나 복리 후생격으로 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경영 참여론이 이제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이제 제한되는 어떤 특권 같은 것이듯이 우리 사주제도 그런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 노동자들이 가지는 특권에 불과합니다. 이제 노동기족들이 번성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숙련되어 있고 그런 기술력이 요청되는 특수한 분야에서만 우리 사주제가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중소기업이나 하청 계열사나 이런 데들에서 뭐 우리 회사 주식 줄게 주식회사인데도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주식을 준다 해도 노동자들도 사실 별로 그게 막 엄청 금전적인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본가들도 굳이 뭐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죠.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주제는 노동자 계급 중에 상층 노동자들에게 이 상층 노동자들 포섭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기제고 자본가 계급이 사용하는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사주제나 어떤 그 경영 참여론이란 거는 다 사실 뭐 계량주의적 관점인데 동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상층 노동 계급의 입장에서 바라본 계량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밖에 노동자들한테는 애초에 이런 것들이 자기 문제로 이제 다가오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우리 사주제 같은 것도 공황기가 되면은 다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실리를 주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어떤 계량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민주의 복지국가 정도면 살만한 사회가 아닐까 이런 그 질문도 던져보고 있는데요. 그 스웨덴이 대표적인 사민주의 국가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가 위기 국면으로 빠져 들어갈 때 사실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떤 국제적 경쟁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웨덴에 있는 대기업 일렉트로룩사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생산시설을 스웨덴 헝가리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2006년에. 당시에 스웨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27.5%로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민주의 국가인 이런 곳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자본가들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더 높은 이윤을 위한 이런 자본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이제 삼민주의 국가들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실업률은 점점 치솟는데 국가 재정은 고갈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나라들에도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제도 개혁들이 점차 이제 들어오는 과정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민주의 국가들이 예전만큼의 어떤 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19년과 1926년 사이에 영국 노동운동의 사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노동자 운동이 가장 이제 멀리 뻗어 나갔을 때 그것이 계량주의적 전망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가장 멀리 뻗어 나가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스스로 자초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역사적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른바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탄광 운수 철도
이제 영국의 생산을 거의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탄광과 그 이제 물류라고 할 수 있는 운수와 철도 이 세 부분의 노동조합이 함께 이제 파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모든 산업을 다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제 파업을 제대로 벌여내면 그 이제 자몽환객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떤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영국 자본계급이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자 이제 삼각동맹이 이런 파업들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와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영국 수상이던 로이드 조지가 이 삼각동맹의 대표자들을 부릅니다. 그 노동조합 지도자를 불러서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파업을 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이거 솔직히 우리 다 이제 너희들한테 권력을 넘겨줘야 한다. 근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해오던 국가로서의 기능을 너희가 이제는 해야 된다. 근데 너희는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냐? 국가의 기능을 너희가 떠맡아서 실제로 운영할 준비가 돼 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개량주의적 전망에 갇혀있던 노동조합 지도부는 그 질문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앞에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국가를 전복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헌정 질서를 세우고 우리가 국가의 새로운 어떤 권력을 세워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자신감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삼각동맹의 파업이 그 좌초되게 되고요. 비슷한 일이 이제 1926년에 한 번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어떤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접수하는 이런 시도가 좌절된 뒤에 어떤 그 좌절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국가 권력을 접수할 수 없으면 이거라도 해봐야지라는 심정으로 이제 영국 노동당이 탄생을 하게 되고 자유당과 연정을 해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수 일반 노조가 영국의 최대 노조로 산별노조 건설이죠. 산별노조 건설과 이제 이른바 노동당, 노동자 계급 정당의 창립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약간 왜곡된 방식으로 그 운동의 힘이 이제 표출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패배한 노동자들의 수동적인 정서를 반영해 나타난 결과였기 때문에 이제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컨대 광산업 국유화 같은 요구들도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애매모호하고 노동당이 뭔가 노동자 계급의 어떤 광산업 국유화도 못하는데 그런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니까 24년 총선에서 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당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고요. 그 보수당 정부가 다시 이제 공격을 강하게 해오게 되는데 이제 광산 노조를 특히 강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광산 노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공격을 강하게 맞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파업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노총에 해당하는 영국의 노동조합 회의라고 하는 조직에 총파업 해달라, 연대 총파업을 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총파업을 회피하려고 했고 이제 계속 총파업 하자는 어떤 그 선언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도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현장에서 먼저 총파업을 해버립니다. 인쇄 노동자들이 총파업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파업에 돌입해버리고 그 뒤를 따라서 다른 노동자들도 지도부의 어떤 명령 없이 그 총파업에 먼저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 규모가 250만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그게 영국 사회가 작동을 중단할 정도로 진짜 뻥파업 아니고 진짜 총파업이 일어났던 건데 총파업 9일차에 총파업을 뒤늦게라도 선언하고 뒤따라가지 못할 망정 지도부가 이 노동조합 회의 지도부가 파업을 중단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광산 노동자들이 이제 고립되고 결국에는 이제 외롭게 투쟁하다가 6개월 동안 파업 투쟁을 더 했는데 결국에는 패배하게 됩니다. 뭐 한국에서도 최근에 뭐 화물연대나 지금 뭐 탄압받고는 건설노조나 이런 사례들이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도 아까 뭐 로이드 조지가 노동조합 지도부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보수당 정부 수상이 그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니네 이렇게 해서 뭐 국가를 진짜 전복할래? 그럼 니네가 책임질 수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투쟁으로 단련되어 있지 않았던 지도부는 그 길에서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해야 합니다라고 총파업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 이제 역사가 보여주는 어떤 개량주의 전망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노동자 계급의 쓰라린 패배로 귀결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자 운동이 어떤 순간에 정말 큰 잠재력들을 발휘하고 지도부가 총파업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대중들이 총파업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어떤 잠재력들을 폭발시키는 어떤 순간들은 옵니다. 그런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힘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힘은 결국에는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그 힘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혁명 정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대안의 중요성이 아까 말한 그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실제로 해냈던 것이 이제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 그룹이 그것을 해냈다라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태도에서 이 앞서 봤던 것처럼 그 개량주의자들과 혁명주의자 사이에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개량주의자들은 이제 자본가 국가를 뭔가 이렇게 전복하거나 깨부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집권함으로써 바꿔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권하거나 또는 집권이 안 되면 자본가 국가를 설득함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노동자과 자본가 계급이 같이 인간의 얼굴한 자본 사회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량주의자 입장에서도 설득하는 것보단 자기가 집권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본가 국가를 자신들이 표를 통해서 집권하는 것이 개량주의자들의 어떤 정치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혁명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제 자본가 국가는 수리해서 쓸 수 없다, 고쳐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뭐 이런 자본가 국가에서 집권한다는 게 뭘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자본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자본가 국가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 이제 수단인 것이고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강력한 힘이 자본가 국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대한 관료적 기구들, 경찰과 군대 같은 억압기구들,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국회와 사법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상원 같이 이제 그런 옛날 어떤 귀족적 제도가 남아 있는 나라들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직선제이기 때문에 좀 나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투표라고 하는 것이들 이제 왜곡된 방식으로 어떤 민중의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또 직선제라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법부는 명확하게 이제 선출하지 않죠. 다 이제 그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시험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이른바 사법부 엘리트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은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그런 대통령을 정말 그 노동자 계급을 위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혁명주의자든 개량주의자든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고 하면 자본가 국가는 온갖 힘을 동원해서 그 어떤 자신들의 이제 기구 중 하나에 발생한 그 균열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경험이 칠레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70년에 아엔데라고 하는 이제 사회당의 이제 당수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당이 다수표를 얻게 된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실히 사회주의적 어떤 전망과 진지한 어떤 열망 그리고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부를 만들고자 했고, 그것을 위해서 다만 이제 자본가 국가를 집권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개량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집권을 한 뒤에 자신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노동자 계급을 위한 개량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게 됩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거로 이제 분유 복지 정책이 있는데, 모든 이제 노동자 계급의 가족들에게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들을 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자본가 계급 모든 기구들이 총동원돼서 이 아엔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본가 계급이 사보타주를 하게 되고요. 자본가 계급이 단지 그냥 의회에서의 어떤 도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의회에서의 결투가 아니라 실제 이제 생산에서의 그리고 물리적인 싸움에서의 승기를 줘야만 국회에서의 싸움도 실제로 이길 수 있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물연대가 그래도 상당히 이제 노동자들의 조직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이제 좀 자본가 계급에 가까운 굉장히 이제 소부르주아적인 속성이 강한 나라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들을 다 자본가 계급이 사보타주해서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국가 경제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지 않도록 자본가들의 파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국회에서도 이러저런 방식들을 동원해서 사회당 정부가 이제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진행하고요. 또 아엔데 정부가 이런 개량 조치들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강력한 어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들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아엔데 정부가 하는 개량 조치들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운동들이 현장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장 점거와 이제 농장 점거 운동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해서 자주관리 운동을 하게 되고 빈민들, 빈농들은 이제 농장을 점거해 가지고 그 자신들이 이제 농장들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군대와 경찰들이 나서서 이런 공장 점거나 농장 점거들을 다 깨부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엔데 정부가 단호하게 그런 군대나 경찰들의 물리력을 막고 뭔가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무장, 노동자들이 그걸 대항하는 어떤 대항력과 물리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글에 따르면 경찰을 보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무화시키고 이제 막는 이런 역할들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아엔데 개량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자본가 계급에게 하나둘씩 이제 방해를 받고 무릎을 꿇게 되고요. 또 국내적뿐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분유 무상 공급 정책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 네슬레라고 하는 그 칠레의 분유를 그 공급하는 데가 네슬레라는 이제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인데 그 기업이 칠레에 더 이상 이제 분유를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제적 자본에 사보타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무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CIA나 이런 미국 자본이 그 칠레의 군부들을 뒤에서 이제 밀어줘서 칠레 군부가 결국에 73년에 3년 만에 그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 대통령 아엔데를 죽이고요. 그 대통령궁에다 전투기에 보내서 폭격을 해가지고 아엔데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엔데가 이때 마지막으로 했던 연설이 좀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유튜브에 쳐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대통령궁에서 나가지 않고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이걸 지키겠다라고 하고 이제 죽게 되고요. 근데 요 사례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거로 집권한 거잖아요. 아주 이제 이른바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건데 그것을 온갖 방식의 이제 경제적 사보타주와 이제 군사적 실제 공격을 통해서 자본가에게 어떻게 무화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어떤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개량주의자들이 이제 의회주의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잡아서 자본가 국가를 집권을 함을 통해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왜 이제 현실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번 쇠퇴하는 자본주의와 노동조합의 역사적 운명 파트인데요.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쭉 개량주의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노동자 계급의 경험과 일반적인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지금 시대는 개량주의자들이 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개량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본가 국가가 자본가 계급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떡고물을 던져줄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개량을 해주고서도 자기의 이윤을 충분히 벌충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잘 나가는 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전 세미나에서 쭉 보았듯이 지금은 자본주의가 이전에 없었던 전례 없는 이제 위기와 전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화 타협을 자본가들은 할 생각이 없고 할 여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이제 조직된 노동조합을 향해서도 공격을 이제 감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어떤 개량주의적 전망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침몰하는 배다. 근데 침몰하는 배에서 혁명을 한다는 건 다른 배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배를 버리고 다른 배로 갈아타는 건데 배를 갈아탈 생각이 없이 그 배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든 간에 침몰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배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데 요것 또한 뒤에 나옵니다만 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그 소수의 노동자들이 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이미 가라앉아서 익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배를 갈아타려 하지 않는다면 가라앉는 배 위에서 뭐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쟁의 시대는 한편으로는 노동자에게 굉장한 고통을 안기는 시대이고 어떤 개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본가들 스스로에게도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떡고물을 던져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는 피지배 계급에게 내가 지배하는 것의 어떤 정당성을 더 이상 뭔가 운변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를 발휘할 수 없는, 피지배 계급에게 헤게모니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런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제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저희 투쟁의 구호처럼 더 이상 이제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끔찍한 어떤 생활상의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분출하지 않을까, 이제 어떤 대중적인 봉기로 이것이 폭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탄압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는 비정규직 제도를 확대한다. 그리고 더욱더 불안정 노동자들 확대시켜서 노동조합 같은 기구로 단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전투적 노동조합들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체제 안전판을 계속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동반자 관계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독점 대기업과 그 바깥에 이제 10%의 대기업 노동자들과 그 바깥에 90%의 노동자들을 여기서는 이제 뭔가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경제의 대동맥과 그와 연결된 실핏줄과 모세혈관이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그 대동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게 자본가계에도 굉장히 사활적이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든 이제 막아놓기 위한 노사협조주의의 달콤한 어떤 사탕을 던져줍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하는 전제는 이제 나머지 90% 노동자들을 무시해라. 그리고 그들이 이 가라앉는 배에서 익사하는 것들을 외면해라라고 하는 대가로 이제 주는 떡고물입니다. 그것을 외면한다면 너희들이 가라앉는 배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줄게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대기업 노동자들은 자기들만의 섬에서 이제 어떤 자본주의의 이제 쇠퇴하는 위기 속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태풍 속에 쓸려가지만 자기들은 이제 바람이 들지 않는 그 안전한 곳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안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떤 개량적 그 개선도 없이 심각한 어떤 위기 속에 내던져지는 것이고요. 투쟁을 하려고 하면은 업체 폐업이라든지 원청의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난관에 바로 부닥치게 되고, 이것을 뚫더라도 해고, 구속, 손해배상 같은 탄압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분절화라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것들은 이제 많이들 지금 한국 사회 현실에서 조금 너무나 적나라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대기업 노동자들한테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노사협조주의를 유지하면서 살래? 아니면 나머지 90% 노동자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받아안고 계급 대표성을 가지며 싸우면서 혁명을 향해서 나아갈래?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별로 후자의 노선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노사협조주의 노선으로 가는 것이 당장 뭐 몇 년, 또 10년까지는 이제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어떤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이제 점점 더 이제 협소해지고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그 공격의 칼날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돼서 다른 90% 노동자들 외면한 대가로 어떤 연대를 받지 못한 채 이제 고립된 채 이제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사회적 합의주의의 극복 부분인데요. 이런 사회적 합의주의는 단사별 노사협조주의가 보다 큰 범위에서 더 이제 재생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적인 사용주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한 열망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제 자본과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지금의 위기 상황,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노사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했고 쭉 이어져 온 역사가 있죠. 근데 요것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나머지 90%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과정과 함께 진행돼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작동하려면 자본가 계급에 대해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본가 계급이 뭐가 좋겠다고 이제 그냥 계량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던져준 떡고물만큼 나머지 노동자들을 더욱더 초과착취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미래라고 하는 저 부분을 보면요, 이제 그 노동조합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미 한 160년 전에 마르크스가 제일 인터내셔널 국제 노동자협회를 만들 때 노동조합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문서를 썼는데, 거기에서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0년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통용되는 너무나 금과옥조 같은 말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160년 사이에도 아직 극복하지 못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자 계급은 단지 이제 자신의 그 당초의 목적 외에, 여기 한번 읽어보면요, 그 당초의 목적이라는 거는 그 노동조합 내부에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들을 위한 어떤 개량적 조치들을 달성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노동조합의 현재입니다. 근데 그것 외에 노동자에게 완전한 해방이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모든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동조합은 뭐 한마디로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은 주제의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개량투쟁과 혁명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혁명주의자들이 개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바인데요. 다만 이제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강한 투쟁을 통해서 개량을 획득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또 그래야만 이제 개량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혁명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자본가들의 시해나 투쟁의 단결을 포기한 대가로 얻는 개량은 사실 진정한 개량이 아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개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개량은 혁명적 투쟁의 결과다라는 말로 이 파트를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개량들이 이런 혁명 투쟁의 결과로서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실업보험이나 사회보험 같은 어떤 최초의 복지제도를 도입한 인물이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수상인데요. 이제 파리 코민으로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그 혁명적 투쟁을 벌였을 때 그 파리 코민을 잔인하게 진압한 인물입니다. 비스마르크가.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아니고 파리 코민을 보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이런 어떤 떡고물을 던져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당시 프로이센에 이제 처음으로 이른바 사회보험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건 이제 파리 코민의 혁명적 투쟁의 결과물로 얻어내진 개량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이제 역사들이 노동계급 역사 곳곳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개량을 위한 투쟁은 곧 이제 혁명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량을 위한 투쟁 없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개량을 위해서 투쟁하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는 법을 배우고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혁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현실적인 어떤 과제로서 부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혁명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은 개량적 요구로 출발하게 됩니다. 다만 그 개량적 요구를 그리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 개량을 진실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결국 혁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투쟁의 동학 속에서 노동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진실로 이제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주의자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그 점을 바로 주목하는 것이고요. 노동자들이 그런 어떤 잠재력을 더욱더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가, 그런 걸 배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당장의 어떤 개량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싸워야 진짜 개량도 더욱더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은 이른바 자본과 국가, 자본과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노동자들이 이제 깨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노동자 투쟁에 나서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합법적인 틀 바깥을 벗어나는 걸 당연히 다들 두려워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강한 탄압에 직면할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떤 절차와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그런 투쟁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쟁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사실 자본가 계급은 그런 절차들을 그렇게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경험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떤 부르주아 민주주의 환상에 갇혀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투쟁의 전망을 세워낼 수 없구나라는 것에 동의하게 될 때 그 집단적 동의의 바탕을 두고서 그 합법 투쟁의 어떤 틀을 깨고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갔을 때 그 투쟁은 진정한 어떤 그 잠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동의와 어떤 공감, 어떤 그 단결을 모아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노동자 운동의 과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보다 패배를 우리는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그 패배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그 혁명을 향한 어떤 필연성, 혁명을 향한 필요성을 터득하는 것만이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해방을 쟁취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량 투쟁을 전투적 계급적 방식으로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혁명적 방향으로 그 투쟁을 안내하고 모아가는 것이 혁명주의 전략의 어떤 철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